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매우 뜨거운 햇살과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7도에 육박하는 등 다소 더운 날씨를 예보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게 이른 아침부터 상당히 더운 날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옷차림, 무슨 옷 입으실 때 무슨 옷 입으실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오후에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윤 당선인과 정의원 측의 가진 의혹에 대해서 과연 윤 당선인이 뭐라고 해명을 할지요.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 때 어떤 얘기를 할지 오늘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제 하루 뒤면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이 됩니다. 회기가 시작되면 더더욱 불체포 특권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방탄국회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기 하루 전 오늘 윤 당선인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할까요? 자진 사퇴한다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내용일까요? 잠시 후에 예측해보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한은이 상당히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8%다. 역성장이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22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동아일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 때 이후로 22년 만에 역성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한은이 내놓은 겁니다.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근소하지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었던 한은이 2.1%. 왜 마이너스로 후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걸까요? 코로나 발이 타격이라는 가장 강력한 변수 때문이겠죠.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한은의 경고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19 순간 망신에 53일 전으로 돌아갔다.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9명까지 급증을 했어요. 특히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2주간 영업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미술관 공원 다 재개했는데 다시 미술관 공원 문 닫게 됐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는 말도 몇 주 만에 등장했습니다. 7차 확진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 N차 확진을 어떻게 막느냐에 보건당국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에 다시 길게 들어선 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156분 오찬을 가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원전은 불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화기애애하게 비교적 웃음을 나누면서 인사를 하는 사진도 함께 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홍콩 정치적 자유의 사망 선고. 중앙일보 5면이 이 사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바로 이 제목의 앞부분에 드러납니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왜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가결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반국가적인, 즉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나 행동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당장 미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겠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윤미향 국회 개원 하루 전에 해명 회견, 사퇴는 안 할 것이다. 서울신문은 사퇴 안 한다라고 예측했군요. 국회 개원 하루 전이라는 이 시점도 공교롭고 과연 숱하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범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이용수 할머님의 뒤에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돌직구쇼 공식 젠틀맨 변호사 김광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이제는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으로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김병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형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자 통일 대북 문제 전문가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김수경 교민교수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베테랑 정치부 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하루 전, 국회 개원 하루 전, 오늘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다가 국회의원이 되기 하루 전인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갖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구속영장,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습니다. 구속될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최악의 학생,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향해서 나온 말입니다. 최악의 학생, 교수님의 발언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 키워드에서도 살펴봤듯이 윤미향 당선인, 조국 전 장관, 오거돈 전 시장, 오늘 다 나왔습니다. 돌직구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금배지 하루 전에 기자회견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당선인 신분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하루 뒤부터 이제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 신분의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잡은 겁니다.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퇴는 없다? 라는 관측이 여러 조간신문들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간신문들의 예상이죠. 막상 기자회견 가서 죄송합니다,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군요. 잠행 11일 만입니다. 내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죠. 21대 의원 중 첫 피의자 신분의 의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의 관측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퇴 언급은 없을 듯이다라고 한 조간신문에 언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서른 최고위, 윤 당선인이 개인 예금 계좌 그동안 썼던 사용처 발표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논란이 됐었던 여러 건 중에 한 건, 개인 국민은행 계좌를 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모금에 사용했느냐와 관련된 것을 일부 소명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현재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기자, 일단은 무슨 내용을 할지 아직 기자들에게 얘기를 안 했고, 오늘 오후 2시에 한다는 것도 조금 전 기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일각에서는 사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들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기자회견 시간 자체가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게 전혀 지금 현재로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2시 기자회견에 이목이 쏠릴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런 관측은 나옵니다. 이미 많은 언론이 사퇴하지 않을 듯이라고 쓴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수술을 밟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의혹이 나왔으니까 조국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해명을 했었죠. 그러고 나선 민주당의 입장은 해명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대부분 해명이 됐다. 앞으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긋고 그 다음부터의 공세를 어떤 정치적 공세로 또는 뭐 흠집내기로 이렇게 이제 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단은 끌고 가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검찰 수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결국 이제 그런 조국 전 장관 때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내일이면 21대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미 뭐 20일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그 윤미향 당선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첫 피의자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윤미향 당선자한테 기대했던 거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매듭 짓지 못한 한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윤 당선자에게 주어진 숙제인데, 과연 첫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얘기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 신분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를 이틀 만에 다시 불렀다, 검찰이.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봐라 라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회계 담당자, 정의원의 회계 담당자를 다시 불렀다, 이틀 만에.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검찰 출신에게 잠시 후 물어보겠습니다. 정의원의 후원금의 입출 내역을 캐물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만큼 받은 거 맞습니까? 자, 이 돈 어디에 썼죠? 왜 이만큼이 비죠? 이런 거를 캐묻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지난 20일 정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윤미향 피의자 신분이 명시돼 있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고요. 국회 첫 임시회 전 소환 전망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5일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임시회 전후의 바로미터는 불체포 특권이 주어지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법조계 관계자, 현직 의원 된다 해도 불체포 특권만 주어지지 나머지 강제 수사는 모두 가능하다.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도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이른바 문법, 어떤 수사의 패턴, 검찰의 계획 이런 것들은 검찰 출신이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게 심상치 않아요. 특히 자금 추적 전문가 김프로, 이프로들을 검찰이 일단 붙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고 정의원의 회계 담당자를 이틀 만에 다시 불렀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검찰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압수수색 계좌에 대한 추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탁월할 거예요. 계좌 추적은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1등이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회계 담당자를 26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서 불렀다는 것은 이제 압수수색 분석을 어느 정도 끝났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러서 조사를 면접 형식으로 물어본 것이지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관련된 압수물의 어떤 회계장부랄지 이제 사업 내역 같은 걸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미진했던 부분을 지금 포인트별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석 작업이 진행이 됐고 지금 포인트별로 정리하는 거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 그런 것들을 일단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으면 이제 회계 담당자를 제가 볼 때는 정시로 불러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에 흘러간 돈이랄지 아니면 뭐 사업 내역 중에서 과연 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30일이면 이제 의원직 신분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의원직 신분 됐다고 그래서 뭐 체포를 할 수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일단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부터 임시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5일 전에는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뭐 강제 수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간적으로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6월 5일 이전에 뭔가를 소환하는 것 자체가 아니 소환은 될 수가 있겠지만 소환은 되지만 어떠한 수사의 결과가 나온다랄지 아니면 수사 결과를 가지고 뭐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그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너무 좀 임박해 있다. 물론 뭐 검찰이 아주 집중을 해서 뭐 엄청난 뭘 발견하고 그러면 뭐 일부 범죄 사실에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또 여권 자체에서는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상당히 두드러지고 옹호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 이제 검찰의 부담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과연 특히나 이 계좌 추적과 관련돼서 윤 당선인의 국민은행 개인 계좌 여러 개가 공식적인 모금에 활용이 됐다. 과연 그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어디에 썼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고 야당에서는 집살 때 쓴 거 아니야? 라고 곽상도 의원 등등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에서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진위 여부도 드러나리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 당선인을 향해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으로서 그러지 못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해줬는데도 그 꿈을 모르고 또다시 날 괴롭히는 거, 방탄한 행동을 하고 되는 이런 거
이것을 볼 적에 참 사람을 믿을 못 되는구나.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참 내 자신이 불쌍하고 참 가엾더라고요. 이 같은 이용수 할머님의 의혹 제기와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정치하지 못하게 해서 배신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네. 민주당보다도 더 엄격하게 했습니다. 뭐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검사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소속했던 단체의 회계를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단체의 활동의 내역을 보지 그 단체의 뭐 회계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그 비난을 위한 비판이 아닐까. 김수영 교수님, 이게 일련의 시점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초기에는 친일 세력의 공세다라는 적극적인 내용들도 나왔고 중간에 여러 의원들 개개인이 윤 당선인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종반에 이르러서 이해찬 대표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 의원들에게 이른바 함구령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입단속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상호 오늘은 우희종 대표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내일이면 국회의원이 돼요. 오늘 기자회견이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까 그 할머님 말씀도 있었지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 정의연 측의 운동가들의 입장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운동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대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 할머니들과 의견을 좁히기 위한 합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과정과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결국 그냥 정의연이나 정대협 활동가 위주로 이 이야기들 혹은 이런 운동들이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오늘 그 국회가 이제 내일 개원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해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뭐 우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많은 해명들을 이제 의혹들을 해명하고 또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이 할머니에게 그동안 뭐가 잘못됐었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할머니가 참 곤욕을 치르고 계시죠. 무슨 배우가 있다, 음모론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듣게 되고 막 네티즌들이 할머니를 향해서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댓글까지 막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권에서 좀 지지하고 있죠.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우리가 그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뭐 회계까지 우리가 보지는 않고 활동 내역이 훌륭했기 때문에 추천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자랑스럽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시민운동이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그 대의를 타협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운동가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원래 그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제도권 정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운동의 대의를 열심히 펴겠다라고 하면 다행인 건데 제도권 정치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윤미향 당선인은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을 더 펴겠다고 생각을 했을 테고 이용수 할머니는 그냥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갔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두 측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로 이런 할머니들에게 많은 그 비난이 쏟아지게 만든 윤미향 당선인이 좀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분들도 꼭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특히 우희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증이 잘 됐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재명 기자 안성쉼터 매매 의혹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할머님들이 전혀 안성쉼터에서 정의연 측, 즉 윤미향 당선인이 이른바 대표 자격으로 있었던 곳에서 내세웠던 사업들이 할머님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의혹부터 개인 후원금 계좌 의혹까지 상당한 의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증이 굉장히 잘 됐다.
자, 우의종 전 대표의 말만 따지고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죠. 후보자를 검증할 때 소속단체 회계까지 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삼성 출신을 발탁하면서 뭐 삼성 회계까지 보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지금 윤미향 당선자를 발탁한 건 정대 활동 때문이죠. 근데 윤 당선자는 이미 10년 이상 정대협을 10년 대표를 맡아 이끌었죠. 다시 얘기해서 정대협 이코르 윤미향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자, 두 번째, 이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양정숙 당선자가 사퇴를 했었죠. 여러 가지 예. 재산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증이 철저했다. 이 얘기도 그냥 모순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대신 광범위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데 이미 설령 소속단체 회계를 검증하지 않는 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을 지는 게 정치고 그게 지도부인데 전 대표였던 분이 우린 검증 열심히 했고 우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지금 유권자들에게 타당한 얘기냐 이런 지적도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하루 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여러 가지 윤미향 당선인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른 최고위원은요. 국민들이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에 대해서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건 국민들이 팩트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오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털기식으로 그냥 온갖 걸 다 집어내가지고 얘기하는데 들여다 보면은 그게 사실한 게 과장돼가지고 나온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70%가 사퇴해야 된다. 이 여론도 지금 정확히 몰라서 이런 여론이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봅니다. 국민들께서 정확한 이 팩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변 박사님, 국민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다. 70% 찬성은. 아마도 이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한동안 꽤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서른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에 관한 설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예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특히 20대의 지지율이 낮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의 교육을 잘못 받은 탓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고 그 당시 20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여론들이 좀 들끓었습니다. 결국 당에서도 나서서 그 당시 지도부가 사과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기도 했는데요. 이 서른 의원의 발언을 자칫 잘못 듣게 되면 국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70%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끄집어냈다라는 부분,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있게 되는 많은 내용들 속에서 국민들이 판단에 대한 것들은 100%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그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용수 할머님이 끄집어낸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과 문제점,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앞다퉈서 제기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적어도 윤미향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나서서 해명했던 내용들이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그 내용의 팩트가 틀리게 됐고 그 이후로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열하루나 되는 기간 동안 윤미향 당선인이 자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 내용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자리를 가졌어야 될 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게 했던 책임은 윤 당선인에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윤 당선인은 공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국회의원이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의혹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진행까지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열하루 동안 침묵을 지켰던 내용들까지 다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의 판단 몫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국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서 만약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 그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 만약에 팩트라는 거 가지고 계속하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냥 아웃라인만 보지 않아요. 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지난번 총선을 한번 볼까요? 국민들이 잘 몰라서 민주당을 찍었다. 그렇게 만약에 말하면 그건 어떻게 했어요? 예. 그거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사퇴하는 거하고 또 어떤 현실적으로 사실관계는 따져봐야겠지만 여론조사 나온 것 자체는 존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김어준 씨가 두 번 연속으로 이용수 할머님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내 우익과 일본 극우가 쿵짝이 잘 맞는다라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내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가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 극우에게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런 사례들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윤미향 당선자과는 그런 사례 중에 아주 오래 남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될 것 같습니다. 국내 우익들과 일본의 극우가 아주 꿍짝이 잘 맞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 사건 초기의 일각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측을 향해서 친일 세력의 공사라고 했는데 김어준 씨는 이 의혹 제기하는 분들을 향해서 다 일본 극우와 쿵짝이 맞는 국내 극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 극우와 일본의 우익이 쿵짝이 잘 맞을 수밖에 없죠. 맞는다면.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관련된 단체는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했어야죠. 저 말이 맞더라 치더라도. 그러니까 저 문제는 이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보면. 옛날도 혐한 관련해서 일본의 우익 TV는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있든 없든 근거 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어준 씨가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말하자면 정의연이 한 잘못된 부분 자체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정의연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다 일본 우익이다. 그러니까 빌미를 줄 걸 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없는 걸 여러 가지 정말 가짜 뉴스를 계속 발생시켜서 확장시킨다 그러면 정말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드러난 부분의 상당수 국민들이 대다수 그것이 말하자면 70% 이상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면 더군다나 일본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안 쓰고 한 푼이라도 말하자면 오기를 하지 않고 회계와 투명성과 행동 전체를 일본의 우익 극우가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깨끗하게 험잡을 수 없도록 해야 될 책임이 윤미향이한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판국에 저런 우익이 무슨 빌미 잡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김영주 의원님, 김어준 씨의 이 문제 제기를 듣다 보면서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듣고 좀 많이 놀랐는데 예컨대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용수 할머님의 뒤에 배우가 있다. 오히려 김어준 씨의 그 발언이 일본의 우익 세력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주장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왔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지적에 대해선 생각하는 바가 없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것에서 받아들이는 적이 있습니까? 본인도 마찬가지로 할머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배우가 있다는 것은 다 부정했고 오직 한 사람 혼자 잠을 못 자니까 수양 딸이 하나서 내가 그리 남필이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왜 없겠어요? 90 넘을 어르신께서 일제하에서 고생을 많이 당하신 분이 학식이 높겠습니까? 직연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90이 넘은 노명예 교수도 사실은 조교와 다른 젊은 학자들이 도와주는 게지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혼자 했냐 이렇게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김어준 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를 운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배후 조종을 받는 존재로 본다면 그동안 정대협, 정의연도 할머니들을 단순한 이용 대상으로 대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전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털보야 이제 전쟁이다. 김어준 뉴스공장 안성 쉼터 의혹 관련해 쉼터 판매한 김 씨의 해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안성 쉼터 판매자는 공사 원가만 7억 7천이다. 9억이 넘기려 다 싸게 팔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대표 참여연대 출신이잖아요. 조국 문제 때 이건 아니다라고 참여연대 나온 인물이죠. 안성 쉼터 팔아 해치운 인간이 가지고 온 세금 계산서 등을 입수했나 본데 털보야. 지금 그 증빙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F 맞은 건 알고 있나? 여기서 털보는 김어준 씨죠? 뉴스공장 언제까지 이따위 짓을 할 건가? 김으로부터 최소한의 서류 검증은 했나? 이제 다 끝났고 전쟁이다. 이재명 기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안성쉼터를 처음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걸 매각한, 그러니까 이규민 당선자가 사이에 다리를 놔줬다고 했었는데 매각한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해명 내용이 그 7억 5천에 매입을 했었죠. 당시에 정 의원이 7억 5천에 매입을 했는데 너무 고가 아니냐. 왜냐하면 비슷한 그때 당시에 판매됐던 안성의 같은 규모의 집을 보니까 뭐 4억도 거의 없고 4억도 비싼 거다 이런 얘기가 막 있었고 그래서 예. 굉장히 고가에 매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가격을 오히려 부풀려서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당사자가 나와서 그때 안성부터 팔았던 내가 당시에 조성했던 원가들을 쭉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경까지 다 해서 들어간 게 7억 7천이다. 그래서 원래는 9억에 팔려고 했는데 오히려 원가보다 싸게 7억 5천에 판 거다 이런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뭐 저희가 TBS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서울시의 특수법인으로 이제 서울시부터 독립을 했지만 어쨌든 그 TBS 수입의 대부분을 80%를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공공재를 할 수 있는데 그 방송에서 일반적인 해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경률 씨가 그 해명이 사실도 아닐 것 같다. 자기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미 공동모금회로부터 안성쉼터의 회계 감사에서 F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제대로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회계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회계사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그렇게 공공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건 정말 특정 정파를 위해서 공공재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여가부의 고민이 오늘 나왔습니다. 10억 보조금 조사하는 여가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도로 환수할까 말까를 여가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여가부 내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함께 보시죠. 조타폐쇄 하나, 여성가족부의 딜레마. 오늘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여가부가 올해 정의원의 국고보조금을 5억 1,500만 원을 지원했고 정의원은 2억 4천만 원을 이미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부정수급 확인 시 사용금액 제외 나머지 금액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썼는데 정의원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가부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라고 일단 환수는 연기해놓은 상황. 수사 완료 전에 보조금이 소진되면 그러나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서울경제는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채널A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여가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중 3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것도 저희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지난해 여가부는 6억 3,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정의원은 쓰고 남은 1억 7,700만 원을 반환했는데 장부상 차액이 3천만 원 가까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 실수인지 고의 누락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미 당시에도 서울경제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거 정부 돈, 나라 돈, 국민의 세금, 김관선 변호사님, 여가부가 고민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이 여가부에서는 지금 사실 정의원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상당 금액을 보조금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해야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냐를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가부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혹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내사를 하든지 감사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가부 입장도 상당 부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찰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런데 뭐냐? 그때는 또 돈을 다 써버리면 그때는 돈을 만약에 다 써버리면 그러면 환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검찰국에서 만약에 윤명인 대표랄지 아니면 정의원에 불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 때문에 여가부에 대해서 그동안 뭐 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의혹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정 의원에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을 좀 정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게 좋다고 봐요. 일종의 뭐 가압류 같은 겁니까? 아니, 가압류는 아니고 자진해서 그 보조금을 집행을 정지를 좀 해라. 예. 그래서 지금 사업 그 목적이 받은 목적이 건강치료제 맞춤형 지원이거든요. 예. 할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환수 이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문제가 나중에 됐어요. 근데 이 시점에 환수는 게 맞는데 그걸 여가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지하고 검찰 수사 나올 때까지만. 그렇죠.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 사업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환수를 하든지 이 정도를 서로 절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절충안이 있네요. 네, 그러면 여가부 자체도 부담이 없고 또 정의원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하면 검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기부금과 관련돼서 한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이 됐었던 정의원의 기부 페이지가 기부가 중단이 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색하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포털 사이트랄지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정의원이 상당 부분 모금을 진행했지만 그 모금의 취지와 다르게 모금 이용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됐다라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후원, 기부가 일단은 중단이 된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금과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인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의 남편도 모금 후에 모금에 대해서 나 몰라라 했다라는 지적이 오늘 한 매체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그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간동아의 취재에 따르면 윤미향의 당선인의 남편인 김 씨, 신문사 수원 지역에 있는 그 시민 이름이 들어가는 신문사 창간 당시에 시민 대상으로 모금을 했다. 창간준비위원장을 맡은 A 목사님의 명의로 창간 설립 기금 계좌를 설립했는데 후원자들은 돈 받고 어디에 썼는지 알려준 것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후원을 했지만 내 후원금이 어디 쓰였는지 모른다. 시민주 신문이라며 모금을 했지만 남편 김 씨 개인 명의로 신문사는 등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신문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모금을 했는데 이 모금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신문을 만들겠다면서 시민들의 참여로 시민주 신문을 만들겠다 그래서 모금 목표액이 있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정도 모금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지역의 뭐 목사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시민사회 인사들을 이제 그 모금위원회에 참여시켜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얼마가 모였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고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당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신상털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게 이 수원 이 신문에서 그 남편 운동의 신문에서 그냥 따로 독자적 활동을 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죠. 그래요? 윤미향 당선자가 직접 시민 기자라는 이름으로 이 언론에다가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활동을 쓰고 본인의 개인 계좌를 그 활동에다 같이 집어넣습니다. 거기도 개인 계좌. 그러니까 이 신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미향 당선자가 하나의 홍보를 하는데 하나의 창구로 활용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검찰에서 한번 짚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후원, 모금과 관련돼서 여기저기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교수님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네이버도 일단은 후원이 현재는 중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이제 기부 문화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저도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그 정의연은 아니고 그냥 다른 좀 큰 NGO에 후원을 끊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면서 정의연처럼 좀 큰 NGO도 이렇게 회계부정 같은 의혹이 나오는데 다른 곳이라고 괜찮겠냐 나도 후원을 끊겠다는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기부 문화에도 타격을 입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은 그냥 물품을 사서 그 단체나 물어봐서 어떤 물품이 필요하냐 해서 물품을 직접 사서 택배로 보내는 경우도 생기고 어디 안 거치고
그리고 1대1 후원을 맺어서 직접 그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 뭐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을 직접 맺어서 그 직접 돈을 주는 이런 식의 좀 후원 방식에도 많이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정의연이 이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더 후원을 증가하겠다, 후원을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의연은 뭐 지지자들이 있어서 후원을 더 받기도 하지만 다른 NGO들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 네. NGO라는 곳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민운동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니까 정의연 말고 다른 단체에 후원을 끊겠다는 이제 이런 문의들이 막 계속 속출하고 있어서 요 문제가 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시민사회 단체들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사안이라서 이 부분이 좀 더 분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두고 정쟁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서는 성숙한 민주사를 갈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반대인 겁니다. 지금 김승현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시민사회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더욱 성숙한 민주사를 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 시민사회가 성장한다는 건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거든요. 왜냐하면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가 커갈수록 그만큼 개개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오히려 성숙한 시민사회로 민주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권은 오히려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아까 이재명 기자의 지적 중에 이제 남편의 후원 의혹이 개인적인 별도의 신상 털기가 아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 윤 당선인의 이른바 정의연 사업과 남편의 행동이 굉장히 많이 결부가 돼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특히나 김용주 의원이 네. 이 남편인 김 씨가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연 이사장으로 일할 때 정의연의 간행물을 제작해주고 제작비를 받아왔다라는 네. 것도 오늘 주간동화가 지적하고 있고요. 특히 논란이 됐던 안성 쉼터를 왜 샀느냐의 논란부터, 네. 왜 그 돈 주고 샀냐의 논란부터, 왜 그 돈 주고 팔았냐의 논란부터, 그거를 사서 어디에 썼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그때 쉼터를 살 때도 남편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등장했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그 나비 기금 받은 베트남 여행에 사실은 동반으로 그렇군요. 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신상털기가 어떻게 보면 아니다. NGO에서 말하자면 일감 몰아주기도 했다는 것인데 방금도 우리가 NGO, NPO 우리가 그런 개념을 쓰는데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NGO라는 건 비정부 기구죠. 그런데 6억이란 매덕이 되는 정부의 돈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 NPO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non-profit. 이윤을 안 남기는데 상당히 많은 투명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기금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윤을 안 남기고 있나, 자기가 빼돌리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 갖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검찰에서 과연 이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도 들여다볼지 여부는 조금은 아직은 좀 알 수 없으나 차제의 이 검찰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얘기를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7,643만 원. 나눔의 집에서는 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쉬쉬해 왔다라는 지적도 오늘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저는 뭐랄까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겠다는 양대 단체가 어쩜 이렇게 닮은 꼴의 문제 제기가 그것도 내부로부터 터져 나왔는지. 자, 나눔의 집 7,643만 원. 위안부 역사관 작년 수익이 7,643만 원이다. 전체 세입금의 40.7%인데 보고조차 안 했다. 쉬쉬했다라는 거죠. 나눔의 집 후원금 모집 계좌 19개 중 6개가 개인 계좌로 이번에도 확인이 됐다. 회계 점검 등을 요청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권위적 문화 때문에 직원들이 1, 2년 주기로 바뀐다. 소극적인 태도도 정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직원 고발의 지자체가 외면했다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특히나 나눔의 집 비리를 여가부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나눔의 집의 관계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 박사님, 네. 이 보도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은 아찔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나눔의 집의 의혹과 윤 당선인의 의혹 상당 부분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의 공통점을 찾자면 저는 성역이란 단어를 조금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보조금이 국가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상당 부분 올라갑니다. 그럼 많은 보조금들을 주고 이를 집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평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일어났던 그 수천만 원 돈의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는 것이고 네. 나눔매직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수익 사업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던 상황들이 나타났고 개인 계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 번 이 문제를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결국은 나아진 것이 없더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굉장히 상징성 높은 단체였고 특히 나눔매직 같은 경우는 여러 사회 저명인사들이 앞다퉈서 기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사람이 이상해지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님께서 제기된 이 의혹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게까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더 큰 피해가 가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할머님이 얘기했던 그 문제제기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 많은 운동을 했는지 이 운동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보다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고 그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다른 이유 제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소명하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깔끔하게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일, 그 사과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적을 좀 잘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인데 오거돈 전 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거돈 전 시장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씨의 미용사도 오늘 핫플에 나왔고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논란까지 오늘 핫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핫플은 오거돈 전 시장 비공개의 경찰에 출석을 했었던 오 전 시장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며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 구속하느냐 마느냐의 결론 법원에게 있는 거죠. 22일 오거돈 전 시장 14시간 소환조사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위를 이용한 단순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단순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어 보인다. 뭐죠 그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우려했던 것보다 오 전 시장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단순히 김관선 변호사님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혐의가 뭐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냐 강제 추행이냐의 여부도 있지만 별건의 성추행 여부도 물론 있지만 특히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이른바 관계자들에게 입막음을 한 정황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가장 뜨거운 논란이거든요.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단순한 추행에 대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상 유령에 의한 추행죄가 이게 사실은 신설된 조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에는 이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폭행 협박이 없이 단순히 상하관계에서 뭐 고용관계에 있다랄지 아니면 감독관계에 있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폭행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추행이랄지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범죄와 어떤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를 만든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런데 강제추행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자치단체장과 밑에 여직원, 뭐 여자 공무원 그 관계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는 유력의 업무상 유력에 의한 추행죄가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럼 업무상 유력에 의한 추행죄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그 오거돈 시장의 사퇴 시점에서 좀 눈여겨봤던 보면서 제가 아마 강제추행죄가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을 했고 방송에 나와서 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얘기했어요.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
그 저희가 아마 영장 범죄 소진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직원을 불렀잖아요. 컴퓨터 관련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추행을 하려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작을 부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수작을 부리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렵죠. 시장님인데? 나 인사권 갖고 있어? 이거 괴로운데? 이런 어떤 멈칫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고 하면 이건 업무상 유령에 추행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찰에서 강제추행죄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걸 보면 아마 들어오자마자 뭐 그런 것도 없이 바로 강제추행. 이거 뭐 몸을 만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쨌든 개인적인 추측이다.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죄질이 훨씬 나쁘다, 우려했던 것보다 이 얘기를 경찰이 하는 것은 아마 집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를 할지 업무상 유령에 대한 추행죄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법원 가서 재판을 받고 재판 과정 중에서 합의가 안 되면 법정 구속을 해요. 죄를 다 인정하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오전 시장은 거의 범죄 사실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같으면 그냥 기소하고 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맞는데 영장을 청구할 정도라고 한다면 더더나 죄질이 우려했던 것보다 크다 이렇게 경찰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강제추행이 있어서 일반 강제추행죄와 다른 상당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경찰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안 치는데 지금 경찰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아까 질문 드렸던 건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는 이번에 상관없는 건가요? 이번엔 상관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경찰에서도 물론 뭐 다른 강제추행이랄지 뭐 추행과 관련 무마랄지 아니면 어딜 뭐 취직을 시켜줬다랄지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인정된 범죄 사실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설사 이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사퇴의 시점이랄지 외부로 알려지는 걸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걸 정문에서 그걸 조정했다 하더라도 이건 선거법 위반 되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강제추행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죠?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경찰이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얘기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된 이후에 또 추미애 장관이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이제 피의사실 공표랄지 이제 공개에 대해서는 딱 준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소가 돼야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근데 기소가 돼서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지금 뭐 느낌으로는 이건 상당히 우리가 경악할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는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플은 정경심 교수와 조민 씨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미용사입니다. 조민 씨의 면접을 본 의정원 교수, 부산대죠. 조민은 최악의 학생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최악의 학생을 뽑은 것 같아서 허탈하다. 감히 어떻게 허위 경력을 낼 수 있는지 상상조차 못했다. 동양대 표창장 등을 포함한 부분이죠. 짧은 면접 시간 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준은 서류다. 그런데 이 서류가 허위로 제출되면 결국 의존원의 업무가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즉 동양대 표창자 이게 허위라면 최악의 학생을 뽑은 셈이 됐다. 그리고 의존원의 업무도 방해받았다. 라고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나와서 이제 재판에서 나왔던 증인의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재판에서 한 얘기예요. 네, 이 의전원에 입학하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필기 시험을 따로 치르진 않고 서류와 면접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자연계 출신자 전형의 이 조민 씨가 여기에 이제 응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우리가 면접이라는 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건 사실 신의 영역이 아니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충분한 평가를 하지만 그보다는 앞서서 서류 전형에서 보다 많은 심사숙고하는 전형을 하게 되는데 이 서류 전형에서 얘기하게 되는 수상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5가지 영역 중에 이 수상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이 되고 여기에는 장관상이나 시장, 도지사 등의 상 혹은 총장의 상장이 있어야 되는 그 굉장히 높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양대에서 받게 되는 총장 표창장이 만약 허위였다면 지금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입시 결과들이 많이 뒤바뀌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증인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허탈하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의전원에 입학하고 나서 있었던 무수히 많은 기간의 낙제, 그럼에도 받았던 장학금,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재판 결과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도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 자리에 있었고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있었던 인사의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허탈감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계좌를 빌려줬다는 정경심 씨의 미용사도 등장을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 차명 주식 거래 혐의와 관련해서 정경심 씨의 단골 미용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 거래를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라고 묻자 미용사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가 A씨 증권 계좌에 입금한 건 당시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A씨를 도와주려 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 측의 해명과 지금 미용사의 증언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반론이 성립하려면 나의 개인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었다. 미용사의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미용사에게 남편이 민정수석이라 내가 주식 투자를 직접 할 수 없으니 너의 계좌를 빌려다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미용사는 맞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네. 이미 우리가 그걸 그 방송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재판부가 누구 말을 받아들일지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정말 주식 투자를 할 만한 사람인가요? 미용사라고 하는, 물론 개인 재산에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잠깐만 빌려주면 된다. 어느 정도 이익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고, 정경심 씨가.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실제로 증권 계좌 부분 마찬가지로 자기가 실제적으로 정경심 씨가 자기 이익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장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했고, 아마 여기저기 그런 것을 수소문했을 정황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런 의미에서 좀 자명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미용사도 주식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할 수는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정경심 씨 측은 이 재판 이후에도 기자들에게 해명을 했지만 바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작 미용사는 재판에서 정경심 씨가 남편이 민정수석이라 주식 투자 못하니까 계좌 다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해명은 그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주식 투자 계좌를 요구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 괴리를 이해해야 됩니까?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딱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빌려준 본인이 정경심 교수로부터 내 남편이 민정수석이라 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니 계좌를 좀 빌려다오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빌려줬다.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변호인 측에서 무리한 좀 해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전에 의전원 교수 얘기도 한 번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의전원 교수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학생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이제 주장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민 씨가 나름 이렇게 높은 면접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표창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진술도 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세 번째 핫플 논란도 뜨겁습니다. 함께 보시죠. 6.25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이수진 당선인이 친일파들은 현충원에서 묘를 꺼내야 된다. 이른바 파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이 맞물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백선엽 장군은 예비역 대장이고 백세입니다. 현존 국군 최고 원로이고 6.25 초기에 육군 제1사단을 이끌고 북한군 무려 3개의 사단을 물리친 공로는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공로입니다. 1943년 광복까지 하지만
한일 독립군을 잡던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문제가 됐고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는 거죠.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김홍걸 당선인은요. 백선엽 씨 책 보면 본인의 친일 행적을 고백한 내용이 있다.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수진 당선인은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은 현충원에서 묘를 꺼내야 된다. 이른바 파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나섰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누가 뭐래도 6.25의 이순신이었다. 현충원 안장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찬성을 해야 한 바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보훈처 직원이 찾아뵙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은 안장이 어렵다. 안장이 되더라도 못 필 수도 있다. 도대체 전쟁 영웅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것인지 보훈처나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현재 백선엽 장군님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십니다. 현역급장. 서울 현충원 장군 묘역은 만장입니다. 만장 상태고, 그래서 대전 현충원으로 오실 수 있지 않겠나, 이 취지. 주영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보훈처장도 인정하듯이 백선엽 장군은 6.25 때의 공적이 인정받아서 현충원 안장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수진 당선인의 어떤 논란 이후에 보훈처 직원이 찾아가서 안장이 돼도 뽑힐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논란이 좀 되고 있던 거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근데 그냥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지금 1920년생이라 올해 딱 100세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훈처 입장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보훈처에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현충원은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장군 묘역이 포화 상태랍니다. 더 이상 장군 묘역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전 현충원은 이제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묻힐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이제 양해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유가족들은 서울 현충원에 묻히길 바라겠죠.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 오히려 와전됐다는 식으로 이제 보훈처는 설명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아예 대전이든 서울이든 현충원 안장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쟁점인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6.25에 가장 최대 공을 세운 장군이라는데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뭐 낙동강 전투를 했고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평양에 처음 입성했던 것도 백장군이고 또 1.4 후퇴 이후 서울 탈환했던 것도 백장군이고 그래서 뭐 6.25의 공적 자체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자 과연 이제 일제 때 간도 특설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독립 투사들을 검거하고 이런 이제 작전에 투입됐느냐가 문제인데 물론 백장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근무했던 건 맞다. 다만 1943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독립 운동했던 단체들이 간도에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독립 투사들을 뭐 검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사실 여부는 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어렵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좀 공간을 놓고 봐야겠죠. 이분의 뭐 과도 있겠지만 자 공이 어떤 걸 봐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 건국에 또 대한민국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좀 균형 있게 여건이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압축적 성장을 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식민지로 수탈을 당하다가 지금은 뭐 세계 경제에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된 국가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규범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규범으로 과거의 행위를 이제 재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의 규범에는 맞지 않는 행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변화에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물론 친일이나 어떤 과거의 잘못된 행적들은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그거에 대한 뭐 징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역사 앞에서 겸손하게 이런 빠른 압축적 성장으로 규범이 너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런 진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쿠팡발 비상 다시 거리두기. 박문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문 열었던 미술관도 박물관도 이제 다시 문 닫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모든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6월 14일까지 중단하겠습니다.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학생들이 주로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위험시설에 대해서 방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박물관, 미술관도 다시 문을 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학교도 그리고 중구에 있는 KB생명도 수도권의 확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79명 발생으로 폭증을 했고요. 최근 열흘 확진자의 89%가 모두 수도권. 학교로도 번졌습니다. 쿠팡 엄마에 이어서 서울 신도림 중학교 학생도 확진이 됐고요. 중학생도요. 김포에서도 중학생 등 일가족 감염 일파만파.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영등포학원 강사도 감염이 돼서 구체적으로 아까 그 학교 이름이 나왔었는데 여의도고인가요? 여의도여고인가요? 그 부분 제가 잠시 후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센트럴플레이스 7층 KB생명 전화 영업점 직원 8명이 확진이 됐고요. 감염 경로는 현재 미궁인 상황입니다. 자, 여의도의 한 학원 강사와 수강생인 중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요. 인근의 윤중중과 여의도중이 오전 수업 후 학생들을 귀가시킨 내용, 그리고 여의도고와 여의도 여고도 점심 식사 후에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부분이 조금 보셨던 그래픽이 누락이 돼서 제가 확인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문가 김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지금 중학생들 그리고 학원 강사들 그리고 KB생명의 전화 상담원들까지 계속해서 확진되고 있어요. 일부는 지금 그 쿠팡 부천 물류센터랑 연결고리가 있고요. 또 일부는 정확하게 아직 역학조사 중이라서 감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어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또 감염원을 모르는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 숨은 감염자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역의 대책들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개학했는데 지금 보면은 중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확진이 됐는데 계속 개학, 등교 강행해야 됩니까? 글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하루에 일일 확진자 수의 어떤 등락,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어떤 경향성을 보고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밭둑에 불이 붙었는데 인근 집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집에 옮겨 붙어야지만 그때서 대피를 시키는 거는 좀 늦는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면 그거를 차단하는 게 더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김정희 교수님 전문가로서의 의견 주신 거고요. 특히나 이 쿠팡발 확진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데요. 신발과 모자를 돌려가면서 착용을 했다라는 것도 오늘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신발, 모자 돌려 착용한 쿠팡, 감염 확산 경로가 됐나? 물류센터발 감염이 96명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들이 이용했던 모자와 신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30대 남성 A씨는요, 안성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계약직은 개인 안전화 방한복을 따로 지급했지만 일용직은 안전화와 방한복을 공용으로 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개인 안전화와 개인 방한복이 없었던 일용직들을 중심으로 이런 코로나 확진이 더 퍼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좀 비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분들은 일용직이고 또 이동률도 높고 또 투잡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직종으로. 사회적 양극화의 그늘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또 노동 강도도 굉장히 세고 빨리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철저하게 회사가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들고 날고 하는 굉장히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일용직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과 매뉴얼대로의 교육이 부재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초반에 말하자면 이게 언택트라고 하는 소위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쿠팡이나 다른 마켓 캘리처럼
어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오히려 무슨 규제하기보다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도와준다든지 사실은 그런 점검을 통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저는 올 것이 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종이 굉장히 바쁘고 매일매일 지금 뭐 택배가 초비상인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낳고 있고 또 실제로 이분들은 정말 몸 하나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도 설명하면서 굉장히 이 집종에 대해서 업무를 못하게 하고 이것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토로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이제는 이 지역에 많이 터졌다 적게 터졌다가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쿠팡과 같은 업종들이 많이 일할 수밖에 없고 거기는 비정규직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도 못 쉬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깝고요. 특히나 김정인 교수님, 이 돌렸었던 그 모자 그리고 신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거기에? 실제로 살아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출했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그 유전 물질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을 한 다음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당시에 환경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 검출을 시행을 했으면 그게 이거군요. 예, 동선을 보다 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을 한 거고요. 실제로 그 유전 물질을 검출한 거지 바이러스가 실제로 살아있고 감염력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저런 뭐 그러니까 안전모나 그러니까 신발 같은 거를 이제 돌려 쓰는 거는 인권 차원에서도 적당하지 않고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부적절한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그런 안전모나 아니면은 그 신발에 의해서 감염됐을 가능성보다는요. 당시에 작업 환경에서 마스크를 자꾸 벗거나 안 쓴 환경, 그리고 휴게 공간이라든가 식사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 모자나 신발에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검출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쿠팡 물류센터 내에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졌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쿠팡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칫 상품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셧다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재명 기자, 이럴 수밖에 없던 환경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아까 김영주 장관 말씀하셨지만 쿠팡의 물류센터 일하는 직원 중에 정규직은 3% 안팎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계약직, 일용직인데 그만큼 이제 근무 여건이 열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직만 하더라도 그나마 모자, 신발들이 개인용품이 있었지만 일용직은 쿠팡에서 비치해 놓은 그런 신발과 모자를 다 돌려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어도 쉴 수 없었다는 게 오늘 일용직들 오늘 근무를 하고 나갈 때 내일 근무하겠다는데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내일 안 나오면 바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도 심지어 열이 나도 일단 나올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당장 내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 그리고 또 이제 접촉이 워낙 이제 밀집된 공간 속에서 1m도 안 되는 공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근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모자와 신발에서도 항체가 검출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코로나19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확진자 동선을 사람들이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냐, 혹시 뭐 코로나19의 증세 중에 하나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농담 같은 것들도 했었는데 물론 자가격리 같은 거 지침 어기고 뭐 놀러 다니고 불필요하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좀 잘못 탔지만 결국 누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자기가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재택근무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돌아다닐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고용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를 잃었고 일용직으로 나가시던 분들, 계약직으로 계시던 분들은 이 위험한 걸 알지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천의
그 평소에는 항상 그 택시기사를 하다가 주말에는 뭐 돌잔치 사진기사 하신 분들이 결국 투잡 쪽이었는데 투잡을 누가 하냐면 결국 자기의 그 생계를 벌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방역수칙이 어떤지 알면서도 지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과 달리 급성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동시에 그 전염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은 매우 다르다. 특히 이런 수잡 쪽이나 계약직, 일용직 분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고양의 물류센터 직원도 감염이 됐는데 부천과 고양 물류센터의 거리가 22km에 달해서 이게 어떻게 날아갔는지 감염됐는지가 의문입니다. 뭐 0%에 가까운 우연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안을 좀 샅샅이 뜯어봐야겠죠. 이유를. 부천에서 고양까지 22km. 그런데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면식 없이 우연히 마주쳤는데 감염이 됐을까? 26일 확진된 부천 쿠팡물류센터 직원이 21일에서 24일 4차례 인천 부평의 PC방을 방문했다. 그런데 해당 PC방에 24일에 하필 고양 쿠팡 직원이 방문을 했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감염이 됐나? 27일에 확진. 두 사람은 더더욱 일면식이 없다. 뭐 예컨대 둘이 모여서 게임을 했다. 그러면 감염이 될 수 없는데 이게 우연히 부천 확진자가 그 PC방에 갔는데 우연히 그 고양 쿠팡 직원이 그 PC방을 또 이용을 했는데 우연히 두 사람이 김정희 교수님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아직도 역학조사 진행 중이라 실제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물류센터 내에서 직원들 간의 교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업무상의 교류가 있었는지는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잠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뭐 PC방을 두 물류센터 직원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PC방 흡연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PC방 흡연실 같은 경우에 실내 흡연실이다 보니까 공간의 환기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고요. 물론 환풍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내에서 충분히 같이 흡연실을 공유를 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전파의 가능성은 있고 실제로 흡연실 자체가 실내든 실외든 간에 굉장히 협소한 장소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염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흡연실에서 자꾸 침을 뱉으시는 습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전파의 요인이 침이거든요. 근데 침을 뱉게 되면 그 와중에 이제 비말들이 작은 것들도 함께 튀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이 실내 흡연실인 경우에는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습관을 좀 바꾸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침 뱉지 마시라. 침 뱉지 마시라. 뉴스 속보도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신규 확진자 수가 58명, 여전히 많은 수입니다. 늘었다는 겁니다. 지역 감염이 55명이다. 해외 유입은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지역 감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서울, 경기 20명씩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서도 20명에 가깝게 신규 확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김정희 교수님, 앞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부는 모임을 자제를 권고했어요.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공원을 다시 문 닫기로 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다. 특히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 얘기 나오기 전에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고요. 실제로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 행정 조치를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행정 조치가 들어가면서 일부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지금 문을 닫게 하거나 어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는 행정 조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 얘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행정 조치가 가미되면 그러면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음으로 최소한 개인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사말로에서는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오늘 예고된 윤미향 당선인의 회견,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사퇴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꼭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행주형님, 조영주 전 의원님과 또 김병민 박사님 함께 라방에 해주실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들어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한 주 다 지났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